그들은 전쟁을 전쟁술이라고 불렀다. 일종의 전략 게임이었다. 어떤 이동은 탁월한 판단이라 평가했다. 이를테면 프랑스 전투는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됐다. 어떤 이동은 잔인한 폭력을 수반했다.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인 크림 반도와 세바스토폴의 정복이 그 예다. 히틀러에게는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연합국에겐 가장 위험한 적수로 통했다. 프러시안 육군 원수인 그는 임무에 충실하며 분별력 있고 순종적이었다. 왜 범죄와 맞서 싸웠을까? 왜 끝까지 순종했을까? 사실 히틀러를 옆에서 도와주면서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 만한 다른 최고 사령관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만슈타인처럼 전선에서 그렇게 많은 해결책을 찾아낸 사람도 없을 겁니다. 늘 논쟁이 벌어졌다. 상황판 위에서 두 사람의 의견은 판이했다. 지휘관은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전략가는 전쟁의 다양성에 비추어 행동했다. 그에게 있어 히틀러는 1차 대전에 참전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고집만 센 상병이었어요. 히틀러는 자신이 굉장히 능력 있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만했으니까요. 그러니 만슈타인은 그가 독일 군대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눈앞이 아찔했던 겁니다. 만슈타인은 히틀러의 전쟁을 막거나 연기시키는 것이 독일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 전쟁 범죄를 반대했다. 만슈타인은 전쟁에 패배할 거라는 사실과 전선과 후방에서 수많은 전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 상황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만일 그게 죽음을 초래한다고 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죠. 만슈타인은 결코 준비하지 않았다. 히틀러에 대한 복종이 어떤 저항 행위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만슈타인은 나치스당에 당원으로 입당한 적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히틀러와 만슈타인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차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슈타인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를 실패자라고 비난하거나 그의 행동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전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국의 관습과 사고방식에 따라 양성된 장군의 세대에 속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에리 폰 레빈스키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다. 군인이 체질에 맞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폰 만슈타인에게 입양된 프러시아 장교들 속에서 자랐다. 조상들처럼 제국과 조국을 위해 충성을 바치길 원했다.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베를린 리흐테팔드의 사관학교에서 시작됐다. 학교의 기본 훈련 방침은 복종, 동료의 임무였다. 사관생도 만슈타인은 빌헬름 황태자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러시아 황제의 시중을 들었다. 후에 러시아의 황제가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적국이 됐다. 만슈타인 중위는 훈련을 중단해야 했다. 드디어 전선으로 가게 됐다. 유능한 참모 장교인 그는 치열한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패배의 잔을 마셔야 했다. 그러나 운 좋게 살아났다. 공화국은 만슈타인에게 혼돈을 의미했다. 그는 신독일군의 열성적이었다. 민주정치를 경멸하고 아직은 스스로를 비정치적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군대를 꿈꾸는 1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당시 군인들은 거의 신독일군에 가입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26년에 신독일군에 가입하게 됐죠. 우린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투표권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정치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기 기만이었다. 정치를 거부하는 것 또한 정치 참여의 일종이었다. 만슈타인은
제국 의회에 당파 싸움을 엮였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열성적인 민주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정치를 펴기만 한다면 그게 어떤 정부도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셨어요. 새 정부는 원칙상으로는 합법적이었다. 게다가 만슈타인처럼 민주주의를 반대했다. Sie haben vernichtet, was sie vernichten konnten. In 14-jähriger Arbeit, in der sie von niemandem gestört worden sind. 히틀러의 권력 상승은 만슈타인의 눈에 나쁘지 않았다. 그는 나치스 돌격대원을 몹시 싫어했다. 한편으로 강한 군대를 반겼다. 유태인의 군인 자격을 박탈하자 단 한 명만이 이를 반대했다. 그는 폰 시멜링 중이라는 젊은 장교를 위해서 기꺼이 중재자로 나섰어요. 그 중위가 소위였을 때 제가 상관이어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전 그를 몹시 존경하게 됐어요. 만슈타인은 유태인 중령을 대신해서 아리아인 법에 간섭해서 해결해주고 베크와 같은 계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첫 논쟁 상대는 고위 간부였다. 상관에게 쓴 내용이다. 인종과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의 사상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인의 명예를 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미 저항 조직이 형성된 것일까? 그러나 저항은 실패했다. 그는 히틀러보다 친척버린 독일 제국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힌덴부르크가 죽자 전직 상병은 독재자가 됐다. 돌격대의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장악했다. 군대는 그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만슈타인은 한때 황제에게 그랬던 총통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성공을 위해서기도 했다. 히틀러에겐 전쟁 전문가가 필요했다. 특히 만슈타인과 같은 명석한 전략가가 필요했다. 처음엔 제군비를 진척하는 임무였다. 소장인 그는 장교들 사이에서 그리 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을 믿었고 대개는 옳았다. 장래가 유망하며 야심가인 그는 제2의 몰트케였다. 그는 베를린에서 대저택과 자가용을 끄는 황금빛 미래가 보장된 유망한 참모 총장이 된 자신의 모습을 꿈꿨다. 단 한 가지 추문이 그의 급상승을 가로막았다. 육군 총사령관 베르너 폰 프리츠가 동성애자라는 거짓 고소를 당한 뒤 해임됐다. 그의 가장 절친한 동료는 에리 폰 만슈타인이었다. 우상의 추락은 그에게 충격이었다. 아버진 프리츠와의 소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존경했어요. 책상에 베크의 사진과 나란히 붙여놓은 그의 사진을 떼어내지 않았죠. 너무 괴로운 나머지 가족에게 말도 없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셨어요. 베를린에 가서 우리가 아끼던 집을 팔아 넘기신 거죠. 그리고는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세의 걸림돌은 베를린 참모장이 아니라 실레지아 지방의 리그니치에서 사단장이 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승진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좌천당한 셈이었다. 그러나 곧 전쟁 전문가가 필요해졌다. 1938년 3월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로 진군했다. 뒤에는 만슈타인의 작전이 있었다. 슈텐텐난트 점령 시에는 육군 참모 총장으로서 히틀러의 승리에 기여했다. 폴란드 공격은 그에게 급진적인 도약의 기회였다. 집단군 참모장이 된 것이다. 또한 전격전에도 능수능란했다. 바르샤베에서 승리 행진을 하는 동안 그는 히틀러 앞에 서 있었다. 다음 목표는 프랑스였다. 히틀러는 최대한 빨리 공격하길 원했다. 만슈타인은 1차 대전에서 실패한 슐레펜 계획을 적용키로 했다. 원래는 1914년에 독일 군대가 강력한 우측 측면과 함께 전진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지나가는 동안 군대를 보충하는 전투작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대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비 병력인 네덜란드군을 가세해서 프랑스 북부의 평원으로 전진한 다음 다시 파리로 향하자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만슈타인의 작전에 실망했다. 기습의 요소가 뭐냐는 것이었다. 만슈타인도 같은 질문을 자문했다. A 집단군 참모장은 커블란츠에 있는 선거 후의 저택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반격 작전을 고안해냈다. 자신이 만든 작전의 장점을 7가지로 요약해서 상부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만슈타인의 작전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 고급 장교들은 망설였다. 그는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스테틴과 프러시아 동부 지방으로 다시 좌천당했다. 그러나 그의 작전은 사장되지 않았다. 작전을 들은 히틀러의 수석부관이 그를 제3제국의 청사로 불러들였다. (1940년 2월 17일) 만슈타인은 히틀러에게 프랑스를 속여서 점령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적국의 A 집단군의 강력한 전차부대가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아르덴 구름지대를 통과해 급습을 감행한다. 아르덴은 전차는 물론 요새가 될 수 없는 험준한 곳이다. 그동안 B 집단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공격해 연합국 군대의 반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뒤 함정을 막아버려 적국의 반격을 중지시킨다. 그 틈을 타서 해역 연안으로 이동한 후 낫지를 하듯이 프랑스를 치는 것이다. 이름하여 전격전이었다. 아주 대단한 작전이었어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주 중요한 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 기습 공격이 있다는 거였죠. 히틀러는 그의 작전이 늘 상상해오던 공격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만슈타인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 천재는 전략을 제대로 훈련받은 장군을 보완하는 능력과 승리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편이다. 히틀러는 만슈타인을 과대 칭찬하지 않았다. 확실히 영리하긴 하나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1940년 5월 10일 따돌림 당한 전략가의 일기 내용이다. 서부 전선에서 공격이 시작됐지만 나는 집안에 앉아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전략의 창설자는 전투에 투입됐다. 그는 금세 유명해졌다. 나중에 가서 군대를 재편성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 모두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전선에 있는 모든 군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가 집단군의 참모장이 됐다는 소문도 쫙 퍼졌어요. 만슈타인이라고요. 전차부대는 무저항으로 프랑스 연안으로 전진했다. 만슈타인은 1개 군단만 전진시켰다. 그때 갑자기 히틀러가 정지 명령을 내렸다. 덩커크 해협을 따라 달아나고 있는 패배한 영국군을 만슈타인에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후에 그는 그 전투를 잃어버린 승리라고 불렀다. 만슈타인은 파리를 독일의 수중에 넣을 작전을 세웠다. Das Oberkommando der Wehrmacht gibt bekannt, der völlige Zusammenbruch der ganzen französischen Front. 히틀러는 이때가 가장 행복한 승리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만슈타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히틀러는 말했다. 만슈타인은 물론 중요했지. 작전을 상의한 장군 중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그 성공을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방에 있던 우리도 그게 아버지의 업적이라고 알고 있었죠. 따라서 모두가 자신들 덕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자신의 뛰어난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바로사 작전을 띄고 프랑스에서 소련으로 향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독일군의 지령은 선멸전이었다. 전차 군단을 지휘하게 된 만슈타인은 소련 정치 장교 법령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포로를 총살하는 것은 군인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잔인한 전쟁 범죄 행위를 거부했다.
총공세, 이것이 그가 성취해야 될 더 어려운 다음 임무였다. 만슈타인의 군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성탄절까지 세바스토폴을 점령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우리 사단은 종태에게 성탄절 선물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어요.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 크림 반도는 독일군에게 점령된 지역으로 간주됐다. 히틀러는 벌써부터 세바스토폴을 점령할 만슈타인의 기계와 장갑 부대를 기동전의 대가라고 불렀다. 그는 전략가였어요. 병사들을 제스판 위에 말들처럼 이리저리 옮겨 놓았어요. 아주 능수능란한 솜씨였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와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소련의 붉은 군대와 유격대를 상대로 전투가 벌어졌다. 목표는 섬멸전이었다. 만슈타인은 전력을 다했다.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유태인과 볼셰비키전은 처형해야 한다. 유태인에게 엄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 그는 살인자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슈타인은 절대로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반유태주의자? 기회주의자? 아니면 단순한 야심가인가? 만슈타인은 그의 병사들에게 포악함, 이기주의, 나태함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한 전쟁에 대한 망상은 동부전선의 현실이었다. (41년 12월) 히틀러의 성탄절 선물인 세바스토폴을 공격했다. 만슈타인은 11일 이내에 요새를 함락할 작정이었지만 첫 공격은 실패했다. 전투가 끝난 뒤 우리 대대원은 24명으로 줄었습니다. 장교는 한 명도 남지 않았죠. 병장도 모두 죽어서 할 수 없이 상병이 대대를 이끌었습니다. 여전히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시체 더미들을 생각하면은 정말이지, 다시 말하자면 그건 범죄 행위였어요. 크림 반도는 전쟁과 잔인한 살인의 무대였다. 후방에 있던 특수살인부대는 전쟁이 시작한 이후로 유태인, 공산주의자, 집시 등 총 9만 명을 살해했지만 만슈타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Von den Aufgaben der Einsatzgruppen wusste ich nur, dass sie zur Vorbereitung der politischen Verwaltung, also zu einer politischen Überprüfung der Bevölkerung der besetzten Gebiete im Osten vorgesehen waren und dass sie nach Sonderanweisungen und unter Verantwortung von Himmler arbeiteten. 어디 그뿐인가? 만슈타인의 사령부로 가던 한 대위는 특수살인부대의 만행을 목격했다. 그건 범죄 행위였다. 이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포로들을 향해 일제 사격을 가해서 그들을 뒤로 넘어뜨렸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권총을 쏘아서 죽이는 걸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건 집단살인이었어요. 유른베르크 재판에서 만슈타인의 변호사에게 답하는 장면이다. Haben Sie nie eine Meldung über Judenerschießungen bekommen? Ich habe keine Meldung über eine Judenerschießung bekommen. 제가 직접 그에게 유태인을 총살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고 유태인 총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시켜야 할지 물었다면 더 빨리 깨달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가 보고받는 일을 교묘하게 피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군대 전체 내에서 그 아들이 유태인을 총살해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방의 점령 지역에서 유태인을 총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자신의 군대가 점령한 지역이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그의 관심은 온통 다른 데가 있었거든요. 오직 전선에만 관심이 있던 그는 총살을 금지시킨 일을 비밀에 붙였다. 이 일은 어디 가서든 언급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총사령관에게 복종하겠다는
내 맹세에 대한 의무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죠. 42년 5월 두 번째 세바스토폴 공격. 공격이 앞서 레일 위에 설치된 대포 도라가 요새를 약화시켰다. 42일에 걸친 포위 공격과 치열한 전투 뒤에 도시는 함락됐다. 히틀러의 성탄절 선물이었다. 그 대가로 군인 10,000명이 희생됐다. 전장에서의 승리감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말한 만슈타인이 1942년 7월 1일 일기에 적은 내용이다. 이 승리를 위해서 피 흘린 수많은 병사들과 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히틀러는 승리를 예찬하기 위해 크림 반도를 그린 방패 메달을 만들고 만슈타인에게 육군 원수의 지휘봉을 수여했다. 그는 당연하게 여겼다. 그의 가족은 지금까지 이 유물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야심을 만족시켰는지 모르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총통사령부에서 축하를 받았다. 이제 히틀러는 육군 원수를 동부전선의 기정무기라고 불렀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레닌그라드만큼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 게로를 한 번 더 만났다. 그러나 게로는 며칠 뒤에 전선에서 전사했다.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히틀러는 그를 스탈린그라드에서 포위 위기에 빠진 제6군에게 급파했다. 전략가가 가능한 많은 군인을 구조하기를 기대했다. 그의 병력은 얼마 안 됐지만 낙관적이었다. 제6군 군인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었다. 만슈타인은 그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만슈타인은 세바스토폴을 함락하고 프랑스 군대를 무찌른 다음에 히틀러의 총애를 얻고 싶어 했어요.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죠. 군대 지휘권을 얻고 싶던 소망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니까요. 히틀러가 자신을 전략가로 인정해 주니까 히틀러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믿었어요. 만슈타인은 비행기로 육군에게 물자를 보급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계속 버텨야 한다는 히틀러의 의견에 동감했다. 우선 충분한 군대를 수집한 뒤 소련군 포위망을 돌파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직접 명령을 내리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그럴 수도 없었다. 히틀러가 만슈타인에게 내린 지시는 반드시 위치를 사수해야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소련의 포위망에서 탈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책임을 맡겼죠. 만슈타인은 히틀러에게 후퇴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히틀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카소스의 유전을 노리고 있던 그에게 만슈타인의 주장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만슈타인은 위기에 처한 육군을 당장 탈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2년 11월 26일 만슈타인은 이렇게 적었다. 총통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인 구출 작전이 남아있었다. 호트 장군이 새 부대를 이끌고 포위된 육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 폭풍 작전의 목표는 돌파구를 뚫는 것이었다. 만슈타인은 당장 천동 작전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동은 포위망을 뚫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파울루스는 제6군에게 후퇴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만슈타인은 그 이외의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명령을 내렸다 해도 아마 6시간도 안 돼서 취소됐을 겁니다. 만슈타인도 제거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보나마나 히틀러가 반대했을 테니 쫓겨날 일도 없었죠. 호트의 전차가 스탈린그라드에서 48km까지 왔다.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이탈리아 군대가 와해되는 바람에 남부 전선이 무너진 것이다. 만슈타인은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공격을 중단해야 했다.
우리가 패했을 때 느꼈던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실패에 대한 분노와 반감은 차츰 지휘력과 전략 능력이 부족한 히틀러를 향한 불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된 군인들에게는 곧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다. 그때도 만슈타인은 용기를 잃지 않았다. 상황이 절박하긴 하지만은 아직 절망적인 건 아니다라고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1월 3일이었다. 비스마르크 장교는 비행기로 포위된 육군에게 날아갔다. 베를린의 히틀러와 통화하는 만슈타인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는 사실 그대로 솔직히 말했어요. 1차 대전의 상병 출신이 베르등에서 겪었던 전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소련에서 추운 겨울을 버티는 군인들이 훨씬 비참하며 인간의 한계에 도달할 정도라고 했어요. 소련군과 항복이 아닌 팽팽히 맞설 것을 요구하자 육군 대위는 만슈타인에게 그들의 비극을 설명했다. 제 설명이 끝나자 그가 말했어요. 베어흐르 총통을 만나게 되면 지금처럼 똑같이 말하게 아마 감동하실 걸세라고요. 전 정말 그가 감동할지 의심스럽다고 대답했어요. 만슈타인은 제6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단점은 히틀러에게 좀 더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사임이나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스탈린그라드의 군대를 그대로 방치한 건 옳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대표로 사용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만슈타인 자신이 육군 원수니까 책임지는 게 마땅하죠. 스탈린그라드에 간 30만 명 중 고작 6천 명이 포로로 잡힌 채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패전 이상의 의미를 둔 사람도 있었다. 폰 스타우펜베르크 백작과 동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란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들의 희망을 구체화시킬 인물은 히틀러의 유능한 장군 만슈타인이었다. 그라면 독일 저항군을 이끌 수 있었다. 43년 1월 말 돈 집단군 사령부에서 스타우펜베르크는 반란을 위해서 만슈타인의 원조를 요청했다. 닫힌 문 뒤에서 밀담이 오고 갔다. 만슈타인을 만나고 돌아온 스타우펜베르크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만슈타인이 그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슈타인이 그에게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란 것이 군 지휘관인 자신이 군대에게 육군 총사령관인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까지 선동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시기상조라서 국민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합국이 이미 카사블랑카에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너무 늦기도 했다. 만슈타인이 사령부에 찾아온 스타우펜베르크가 장교에게 말했다. 모든 장군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했어. 하지만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오 라고 했어요. 임무와 저항 사이에서 고민하던 만슈타인은 복종을 선택했다. 그는 저항을 선택한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프러시안 육군 원수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프러시안 육군 원수들은 군인의 반란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대 지휘관으로 남아야 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했냐고요?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과연 그가 군대를 돌려서 베를린으로 행군을 해야 했을까요? 스스로를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죠. 히틀러에게 권총을 들이댈 필요는 없었어요. 반란 현장에 있을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옆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스탈린그라드 이후에 만슈타인의 군대는 선멸전에 맞서고 있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붉은 군대가 서부로 전진한다. 동부 전선은 붕괴됐을까? 그에겐 가장 힘든 시기였다. 그의 반격 작전의 승리를 예감한 히틀러는
직접 작전을 세우는 자리에 참석했다. 3일 동안 5번의 회의를 가졌다. 상황판 위에서 그들의 의견 충돌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사사건건 의견이 맞질 않았어요. 만슈타인이 늘 후퇴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군인들을 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뒤로 빠졌다가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걸핏하면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게라고 쏘아붙였어요. 만슈타인의 말을 중간에서 가로막기 일쑤였습니다. 히틀러는 후퇴를 반대했지만 만슈타인은 기동전을 펼 공간을 원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는 히틀러의 선천적인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이었어요. 그의 성격을 이해하기는커녕 히틀러를 설득시키려면 매일 쓸데없는 언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확신만 강하다면 언젠가는 히틀러도 자신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자신이 야심대로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총통이 끼어들어서 점차 망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만슈타인은 점령지로 후퇴해서 적을 유인한 뒤 측면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지만 역시 히틀러가 반대했다. 만슈타인은 자신의 사령부에서 30 내지 40km 밖으로 다가온 소련 전차들을 재빨리 공격했어요. 그때 그 작전을 펼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며칠이나 몇 주, 그 이상은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 아무튼 히틀러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만슈타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승리를 확신한 스탈린 군대가 진격했지만 만슈타인의 함정에 빠졌다. 체스 게임에서 왕을 지키듯이 군대를 이동시켜 반격했다. 스탈린그라드 뒤에 동부 전선을 세우는 것이 만슈타인에게는 가장 큰 성취였다. 성공은 확고한 믿음을 더욱 굳혔다. 이 전투는 실패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속으로는 독일의 패배를 완전히 단정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 패배를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보여준 태도는 적절한 시기에 나서서 한 번씩 중재하고 결정을 내려주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제세를 도울 때처럼 한 수로 비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생각은 히틀러가 있든 없든 망상에 불과했다. 만슈타인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 자신의 전쟁이므로 전략도 자신이 짰다. 만슈타인은 순종했다. 히틀러는 대규모 전차전으로 스탈린군을 약화시킬 계획이었으나 공격일을 계속해서 연기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만슈타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공격을 하루 늦출 때마다 성공할 가능성도 줄 거라고 주장했어요. 육군 원수는 히틀러의 결정을 기다리다 못해 지쳐버렸다. 그는 적을 속이기 위해 만슈타인을 부크르슈트로 보냈다. 독일군이 재편성되는 동안 스탈린을 안심시킬 속셈이다. 43년 7월 지체됐던 크루스크 전투가 시작됐다. 만슈타인이 이끄는 집단군이 주공을 맡았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소련군이 눈치채는 바람에 요새 작전은 실패했다. 만슈타인이 잘못한 것일까? 그가 잘못한 일은 작전을 수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반적인 위험 요소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지적한 일이었어요. 우린 만슈타인이 지적한 위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머지 두려워서 제대로 전투에 임할 수가 없었거든요. 실패에도 낙관했다. 패배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만슈타인은 막다른 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히틀러가 자신과 같은 전문가에게 동부전선의 지휘권을 넘겨줄 거라 믿는 만슈타인을 롬멜은 몽상가라고 불렀다. 그는 클루게의 도움으로 히틀러를 설득시키려 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히틀러가 말했어요. 자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걸세. 육군 원수, 자네 집단군 상황을 설명해보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동부전선 전체가 후퇴했다. 히틀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1차 대전의 상병과 육군 원수 사이에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다. 그는 히틀러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었어요.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히틀러의 반응이 어떨지부터 걱정부터 했으니까요. 전투 전선이 따로 없었죠. 히틀러는 엄청난 손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만슈타인은 문을 꽝 닫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세상에 바보 같으니. 물론 히틀러가 주먹으로 책상을 3개 두드리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라고 소리치면서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슈타인이 프러시안 장교의 전통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만슈타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히틀러에게 복종할 거라고요. 만슈타인은 복종하는 위치에서 물러났고 알고 있던 범죄 사실을 은폐시켰다. 히틀러 반대파에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 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전선에서 고전음악을 듣거나 체스와 카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슬로건은 여전히 전쟁에 졌다고 생각했을 때 진 것이었다. 죽음은 계속된다. 히틀러는 장군들을 불신했다. 특히 말 많고 더 많은 자율권을 원하는 만슈타인은 눈에 가시였다. 타임지에 실린 사진이 그의 의혹을 부채질했다. 괴벨스는 만슈타인을 물러나야 될 원수라고 했다. 나치스가 아니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전략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44년 3월 언쟁이 불거졌다. 또 한 번 집단군이 포위된 것이었다. 이번에도 히틀러는 사수할 것을 명령했다. 만슈타인은 사임당할 위기에도 불구하고 후퇴를 주장했다. 히틀러는 마지막에서야 고집을 꺾었다. 군대는 가까스로 후퇴했다. 그의 마지막 잃어버린 승리였다. 6일 뒤 만슈타인은 히틀러의 호출 명령을 받았다. 그의 집단군은 그가 건강 회복을 핑계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44년 3월 31일 오버잘츠베르크 최종 명령이다. 히틀러는 승패가 끝까지 버티는 데 달렸다고 주장했다. 히틀러는 공격작전을 펴는 동안 만슈타인의 뛰어난 전략적인 능력을 칭찬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늘 이런 말로 그의 기대를 꺾어놓았어요. 서부 전선을 자네에게 맡길 수 없네. 육군 원수 모델에게 넘겨줄 생각이야. 그럼 만슈타인은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했죠. 정통각하, 제게 자유재량권을 주시면 제 아들이 누워있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아는 모든 전략을 이용하겠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으시고 저에게 자유재량권을 맡겨주십시오. 히틀러는 여전히 만슈타인을 완전히 믿는 척하면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국 만슈타인은 해임당하고 말았다. 그가 할 임무는 더 이상 없었다. 히틀러가 후방에서 선멸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선을 지키고 있는 동안 만슈타인은 히틀러에게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전선이 붕괴됐을 때도 여전했다. 서부 전선에 이어서 동부 전선이 무너졌다. 그는 조센에 있는 육군 최고사령부로 달려가 전투에 참전하길 희망했다. 그러나 거절당했다. 끝내 육군 원수는 감옥에 수감됐다. 전범자가 된 것이다.
1949년 함부르크에서 만슈타인은 영국 육군 법정에 선 마지막 장군이었다. 죄목은 폴란드와 소련에 대한 범죄 행위였다.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보다 다른 것을 걱정했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은 당연했어요. 물론 그래야 했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확신하건대 만슈타인은 독일 군대의 명예를 위해서 변론했어요.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953년 처칠과 같은 정치인의 항의를 받으며 조기 석방됐다. 새 군대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자 만슈타인은 준비돼 있었다. 프러시안 군인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육군 원수는 언제나 비상대기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만슈타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군을 다시 설립하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고를 하거나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내일처럼 발벗고 나섰죠. 만슈타인은 징병제도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에 대한 판결은 모호한 상태로 남겨졌다. 그는 용감한 군인이라기보다는 정해진 틀에 맞추도록 길들여진 남자였습니다. 군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했죠. 수양을 쌓는 사람처럼요. 또 체수를 두는 것처럼 전략을 짜는 실력이 상당히 고수였습니다. 히틀러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는 다른 육군 원수들과 함께 전쟁의 끝을 앞당겨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수많은 희생자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는 천재적인 군인이었지만 도덕적이진 않았다.